Hello and welcome to Korea Now News Hour. This week, we bring you a special segment featuring insights from overseas compatriot amateur citizens journalists and officials regarding the Korean general election held on April 10. We condensed the recording of a 2-hour discussion taken 2 days after the election into a 17-minute segment. Let's take a candid look on the election through the eyes of overseas compatriot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Indonesia.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의 역할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좌쪽으로 오면서 민주당이 중도 좌에서 더 중도 쪽으로 와서 더 많은 그 영역을 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적인 그 조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어떤 뭐 부분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때, 저는 이번 선거 지역구 의수 확보에도 조국 혁신당이 분명히 일정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바람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중도나 아니면 정치의 혐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들었다고 봐지고, 또 조국 혁신당의 처음에 개원하면 특검법 1호로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정말 선명하고 좀 뻐끄리는 거 없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1번, 9번을 지지했었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보면서 참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조금 불안한 승리 같아요. 승리는 맞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은 뭐 숫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숫자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이 표차가 굉장히 얇게 이긴 데도 많고, 아까 부산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얇게 진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그만 이슈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불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국 주도를 책임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2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 간다고 치면 그때 역풍을 맞을 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가진 팀이 100% 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항상 강조하는데, 선거 전에 선거 참여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또는 특정 정당 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지해서 힘을 얻게 된 정치 세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총선은 끝났고 선거 결과가 나왔고, 뭐 과거에 있던 일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가면 좋겠고요. 앞으로 플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추미애 그분을 갖다가 뭐 국회의장으로 해가지고, 응? 실제로 권리 당원이 이렇게 많고 이제 점점 좀 늘어나는데, 그 당원들 교육들도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난 것들을 좀 되짚어 가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왜 그렇고 하면서 그걸 해야 되고,
21대에는 이낙연이란 이런 정말 고약한 인간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또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완전 태업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또 그게 따라다니는 그 속칭 그 수박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뭐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칠 수 있는 정말 순도가 좋은 의원들로, 그리고 또 전투력 좋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기 말씀하셨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의아했고 당을 만들고 대해서 야 이거 뭐 괜히 그 저기 민주당 표만 쪼개지고 뭐 저기 파이 그 작은 파이를 쪼개 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초반에 걱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람을 일으켰고 우리가 지금 논과 밭을 이렇게 새로 뭘 심으려면 이게 갈아줘야 되는데 그 갈아주는 역할을 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이라는 그 프레임, 악마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조국이라는 그 바람이 하나 와서, 이게 총을 쏘는 타겟을 제대로 설정을 못할 정도로 그 국힘에서 우왕좌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나눠 먹을 파이를 키웠다. 그리고 선거에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투표를 하게 했다. 뭐 그런 거가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곳이 경북 지역이에요. 경남 지역이에요. 이거 모든 건 통계로다. 이제 어차피 총선 결과는 나중에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출구조사도 많이 틀렸죠. 그다음에 예측이 잘 안 맞고 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전에 김기주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그 편향된 그 어젠다 세팅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먹혀 들어간 건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통계라는 건 모든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조목조목 짚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광훈이, 허경영이 이런 광신도들 있잖아요. 이 광신도들이 가진 비례 집단에 한 명도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안심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 극우화된 이 기독교 이 광신도들이 정치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미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해요, 사실은. 0.7% 끌어오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예, 제가, I'm sure 하겠는데 앞으로 3년 안에 또 수박들 또 나타납니다. 수박이 지금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수박 또 나타나요. 그게 우리의 그 먹이사들의 체인이에요. 수박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력을 키워야 되고요. 굉장히 미완의 불안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승리는 아직 한 게 아니에요. 승리는 검찰 독재가 끝나고 이 전쟁 위기가 없어지고 민생 파탄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 승리한 거예요. 좀 뭐 민주당이 300석을 다 얻어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그런 측면으로 좀 길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각종 그런 야당들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같은 결과가 오는 게 무엇이냐? 국민의힘은 소멸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검찰 독재나 전쟁 위기나 민생 파탄이 저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는 뭐
지금까지 비상시국회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생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야 이게 이제 민중의 그 대중의 지원 없이 지지 없이 정치권에서만 그렇게 밀고 나갈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헌재의 구성이 옛날하고 틀려요. 헌재 소장이 윤석열이 친구고 또 재판관들도 보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탄핵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 탄핵을 의결해서 헌재 넘어가면요 거의 거기서 인용을 안 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때까지의 계속 그 지난한 투쟁이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나간 걸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메시지가 이제 저희 코리안 나우 뉴스 독립군 기재단들의 전체 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뿐이 아니라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잡으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언론의 그 영향력과도 어젠다 세팅을 일삼는 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민 전적으로 동지가 얘기하셨던 개혁의 문제에 좌초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그 민주정부 3기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기득권 세력의 힘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그 제4부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의지도 약했어요. 권력의 의지는 약하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뭔가 하려고는 했는데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펼치질 못한 건데 언론의 역할이 좀 살아 있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극복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싸움에서 패했잖아요. 기득권 보수 언론에 대한 그 위축된 마인드를 빨리 깨부셔서 언론의 큰 장으로 빨리 우리 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음 대선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권력으로 인해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개혁을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가 있죠? 언론이라는 건 그 지난번에 그 언론에 왜 그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나 이런 거 소송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거 전부 모든 우리가 언론을 왜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장악하려고 노력했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이명박 씨가 들어와서 종편을 펼칠 때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물론 저는 캐나다 생활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왜 목숨을 걸고 이동관이라는 인간을 등장시켜서 언론을 굉장히 잘하는 놈들을 포진을 시켜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종편을 그렇게 무리하게 국회 통과를 시켜서 정착을 시키고 재벌들한테 연결을 시켜서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걸 굉장히 관가했던 요소가 많아요. 민주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책상 위에 조선일보 올라가 있어요. 어젠다가 조중동이 올라가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뭐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언론에 나온 기준은 그 크라이테리어는 조중동 보수 언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스팔트 문제 그 노인들에 대한 낮은 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늘 사우나 가서 보는 게 24시간 종편이에요. 식당 가서 보는 게 24시간 종편이고 집에서 보는 게 24시간 종편이에요. 그 안에서 민주 진영에 대한 얘기, 공정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언론이 완전히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기하셨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제일 해결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범야권이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언론이 그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한국은 이번 다음 아마 대선도 지금과 같은 이런 리스크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언론만 제대로 정착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언론이라고 봐요. 그렇죠. 언론이 정확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 검찰 이렇게 까불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이 192기라는 범야권이 최강욱 의원이 진행하던 굉장히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방심위 통제라든가 방송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제재라든가 선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면 지금 얘기하신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